그래서 이제 규제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제도권 하에 들어온다는 것인데 제도권 하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산업이 더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검증이 된 자산, 초보자일수록 비트코인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커질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없었기 때문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NFT 시장이 진정으로 성장을 하려면은 이게 다 오픈된 시스템이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자유롭게 참가를 할 수 있고. 네, 오늘 모신 분은 코빗 리서치 센터의 피터 정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 그 가상자산 혹은 뭐 우리 암호화폐라고 아마 가장 이야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은 또 정말 부정적이고 또 이거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그 인생 역전을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새로운 어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가치 이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좀 의견들이 서로 정말 극단적이기도 한데 어쨌건 분명한 건 테슬라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를 끌어들이면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보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욕하는 분도 있지만 네. 어쨌건 실질적으로 다가온 우리 그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투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정보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 이력을 보니까 좀 재밌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쪽으로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이직을 하셨는데 네.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뭐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뭐 다양한 그 해외 금융 그 투자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금융권에 있을 때는 이 해외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주식 법인 영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업무만 한 20년 가까이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가 이제 뭐 90년대 한 중반 정도였는데 그때랑 20년이 지난 지금이랑 하고 있는 업무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주식 관련해서? 그렇죠. 진화가 없는 거죠. 예, 그 금융권에서 제가 하고 있던 그 업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조금 저도 이제 커리어를 좀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좀 이렇게 새로운 걸 좀 한번 추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저의 금융 백그라운드를 살리고 그렇지만 뭔가 미래지향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저의 눈에 들어왔고 이제 때마침 저희 지인이 이제 이 코빗이라는 이제 대한민국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인데 거기에 창업자이신 분을 알고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 이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네,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카웃을 되신 걸로. 네. 근데 우리가 증권사 리서치 센터 하면은 주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충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역할이 이게 떠올라요. 네. 근데 이 코빗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리서치 센터가 하는 일은 뭘까 궁금하거든요. 네. 이 가상자산 업계라는 게 사실 좀 신생 산업이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있다고 해도 굉장히 이렇게 흩어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좀 이러한 정보들을 신뢰 있는 이제 그런 컨텐츠로 잘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리서치 센터를 운영하는 거래소는 저희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아, 그래요? 네. 특히 저희들은 이제 가상자산이 점점 제도권화에 들어옴에 따라서 기존 그 제도권화에 있는 금융기관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리서치의 내용도 이제 될 수 있는 한 금융권에 있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개인보다는 네, 개인보다는 하긴 뭐 리서치 센터 하는 역할이 그 법인 그러니까 금융기관들 네. 뭐 자산운용사나 이런 쪽의 어떤 투자 유치를 위한 뭐 그런 리포트들이잖아요. 그다음에 그쵸. 이제 개인에게도 오는 거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하시 지금 짚어주신 대로 그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랑 기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랑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쓰고 있고 이제 그렇지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음대로 와서 예,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제 이걸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 어떤 주식에 대한 종목 분석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네. 산업 섹터를 분석한다든지 네. 이것도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는 업무가 네. 이제 다룰 수 있는 주제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최근에 다루셨던 주제. 최근에 다뤘던 거는 일단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동향 같은 거. 실제로 우리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이제 언론에서 가끔 보도가 되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왔는지 저희 나름대로 어떤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트래킹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리포트가 최근에 저희가 발행을 했었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자산 배분을 가상자산에 이제 자산 배분을 할 때 적정 배분율은 무엇인지 그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입각해서 추천을 하는 뭐 그런 리포트도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도대체 가치가 있냐, 그렇죠.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하냐. 주식은 뭐 그 수익 기반으로 뭐 DCF라든지 뭐 PE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도대체 어떻게 가치를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지금 연구되고 있는 어떤 밸류에이션 방법에 대한 그런 소개를 하는 리포트라든지. 하여튼 뭐 비슷하네요. 증권 시장하고. 네, 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실 한 코로나 발발 전이죠. 한 2019년 말쯤으로 제가 기억이 2020년 초쯤 1월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방송에 보험사의 투자 책임자 한 분이 방송을 나오셨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회사 내부에서 자꾸 커트를 당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듣기는 하지만 다 미국의 얘기잖아요. 자산운용사라든가 이런 데서 비트코인이라든가 투자하는 게 한국의 제도 금융권들은 그 못하는 걸로 해서는 안 되는 위험 자산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많이 바뀌었나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랐잖아요. 참 그때 그렇죠. 이후로. 네. 일단 뭐 규제 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2020년 초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은 이 거래소들을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라이센스 제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소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라는 걸 해야 되고요. 작년 9월 이후로 네 군데의 거래소들이 이제 신고 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려는 곳은 네 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코빗이겠지만 네 군데 거래소에서 이제 해야 된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하긴 우후죽순 중소 그런 거래소들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죠. 네. 그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방송 나오신 분 때문에 어떤 중소 추천하신 거래소 가입하고 거기서 잠깐 이 암호화폐를 모르니까 2019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제 잠깐 몇 달간 거래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이해를 키웠던 기억이 나요. 그때 리플 가지고 거래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로 끝났는데 보니까 몇 달 전에 거기가 부도, 폐업 막 이래가지고 엄청난 피해자가 나왔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정부에서 허가받은 네 곳에서 거래해야 안정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리포트를 나오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기관들의 반응,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제도권 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나요? 한국에서요? 네. 한국에서는 미국과 거의, 한국 좀 별개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서는 일단 법인의 자격으로서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거래하고 이런 거에 대한 딱히 규제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인프라들도 많이 잘 갖춰져 있고 그런 업무에 특수화된 은행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기관들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 인력 풀들도 보면은 기존 금융권에서 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상자산 업계에 진출해서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의 현실이고요. 반면 한국에서는
이제 규제상에서는 딱히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계속 우리가 규제 산업이다, 그러니까 불법이다 이런 이미지가 자꾸 그쵸, 쌓여 있죠. 있어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규제 당국에 물어보면은 우리는 못하게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회색지대. 그렇죠. 이제 소리 말하는 이제 창구지도라는 걸 통해서 나 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공중부 아닌데 뭐. 그러니까 그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그 원화 입출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법인이 가상자산을 사고 싶을 때 그렇죠. 은행단에서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개인들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법인 자격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들의 어떤 기관들의 투자 활동은 거의 없다시피이고요. 거의 개인이 99.9%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규제 아닌 규제를 하는 이유가 이게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 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실체가 없는 거를 갖다가 이거 가치를 주면서 서로 이게 폭탄 돌리기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하더라도 비트코인 뭐죠? 이더리움 뭐 이런 식으로 세계 글로벌 뭐 한 5위권, 10위권 정도 유명한 네. 이런 것만 거래해야지. 네네. 그 알지 못하는 또 여러 수백 개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거래소에도 상장돼 있는. 맞습니다. 네. 너무 위험하다. 네, 그래서 규제할 수밖에 없는 네. 산업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규제가 있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규제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제도권화에 들어온다는 것인데 제도권화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산업이 더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제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근데 단지 특히 이제 이 가상자산의 특징은 뭐냐면은 뭐 잠깐 영어 단어를 쓰자면 얼리 스테이지 인베스트먼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도 사실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뭐 10개 투자하면 한 8개 정도는 망하는 거고 나머지 한두 개 정도가 이제 크게 성공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거는 초기 투자 단계에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프로파일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초보자로서 투자를 할 때는 그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검증이 된 자산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요. 우리 소위 증권에서 우량주 중심으로 해라. 그렇죠, 맞습니다. 이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에서도 그게 필요하다. 네. 근데 우리 코빗을 들어가봐도 그렇지만 모든 거래소들마다 사실 수백 개 상장돼 있죠. 네. ICO라고 거기는 우리는 IPO라고 하는데 주식은 네. 그건 ICO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 돈을 모금을 해서 무엇을 해결하겠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ICO 할 때 보면 백서 네. 계획, 네. 사업 계획이죠. 네. 사업 계획을 딱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그거대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제대로 성공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네. 되게 불확실하지 않냐, 위험하지 네. 않냐, 리스크가. 네. 네. 이렇게 네. 보는 분들 많거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이 가상자산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이쪽을 그냥 스타트업 투자 예.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받는 게 그렇죠. 오히려 맞습니다. 편하다. 네, 맞습니다. 예. 뭐 갑자기 어떤 나의 지인이 와가지고 무슨 사업을 시작할 텐데 뭐 투자를 받아달라 그러면은 사실 믿을 거는 그분의 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그렇게 완전히 다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우량주 중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네. 과연 이 암호화폐의 효용 가치가 사실 예전엔 더 많은 분들이 의심을 했었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게 엄청나게 글로벌리 그 부각이 되고 네. 테슬라의 갑자기 테슬라에서도 그 뭐 차를 뭐 비트코인으로 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네.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하는 네. 이게 많이 현실화 됐거든요. 네. 실제 생활로 들어온 걸로. 근데 이 효용 가치는 계속 확대될까요?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계속 확대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국한해져서 얘기를 하자면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의 효용 가치가 테슬라의 예처럼 교환 매개 수단으로만 사용돼야지 이게 뭔가 사용되고 있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우리들이 갖고 있는 화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되게
편협되어 있기 때문에 좁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화폐의 기능이 보통 세 가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환 매개 수단은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 외에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가치 측정 단위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보통 자산이 화폐가 되어가는 과정을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보면은 사실 제일 첫 단계가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보유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교환 매개 수단이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가치 측정 단위로 사용되는 걸 역사적으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수용을 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를 어떤 그 세이빙스 어떤 그 가치 저장 수단, 세이빙스 테크놀로지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고 그러면서 보면은 거의 하루가 다르게 지금 효용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이번에 같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그 결제 비트코인으로 받는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네네. 이런 식으로 뭔가 효용 가치가 넓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네. 이거죠? 네, 그렇죠. 예. 네. 아니면 효용 가치가 넓어질수록 그냥 대중화되면서 그냥 화폐의 첫 번째는 안정이니까 스테이블하게 오히려 좀 하향 안정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제 세 가지 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게 되고 보유하게 되고 그 과정을 쭉 진행시켜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그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그 시가총액 팽창이 일어나고요. 실제로 화폐로 쓰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보유를 한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레벨에서 훨씬 더 시가총액이 커진 상태에서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교환 매개 수단으로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물론 그 전에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뭔가 비상사태가 되면은 그리고 기존의 금융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미리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이런 곳에서 지금 전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제3자의 중개인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만 있으면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교환 매개 수단으로서 지금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계속 리서치 하시다 보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적으로 효용 가치가 넓어진다. 이거는 동의하는 분들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네.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 코로나 이후에. 네. 이것이 버블이 낀 거 아니냐? 더 올라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네. 지금 많이 오르긴 했으나 전 세계 보급률은 굉장히 아직도 낮은 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여러 가지 수치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인터넷과 많이 비교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인터넷이 정보 교환이 되는 네트워크인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가치 교환을 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인 것이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인 거고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의 그 성장 속도, 보급 속도와 비트코인의 보급 속도를 이제 비교를 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잠깐 자료 한번 보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하얀색이 이제 인터넷이 증가했던 그 추이를 1992년부터 보여준 건데 지금 현재 인터넷 사용자 수는 한 50억 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연간 한 63% 정도의 성장률을 쭉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보급률이 62%인데 이 가상자산이라는 이 자산군의 그 보급 속도를 보면은 지금 현재 한 3억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2016년부터 이제 빨간색 이 오렌지색 라인을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장률을 보면은 연간 한 113%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상자산 지갑수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건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대략 한 2배 정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아직도 보급률은 인터넷은 62%인 반면 가상자산은 3.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보급 훨씬 더 많이 보급될 여지가 남아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요즘 그 NFT가 크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메타버스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결제할 수밖에 없는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암호화폐가 더욱더 부각이 됐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서비스를 계획하는 회사들마다 다 자체적인 어떤 코인을 발행하는 거를 계획을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카카오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어떤 효용 가치가 점점 이런 식으로 커진다고 했을 때, NFT 세상까지 보고 메타버스까지 보고 했을 때 커진다고는 되는데, 종류가 회사들마다 다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 저 위메이드도 만들어가지고 뭐 이슈가 됐었죠.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이걸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왜냐면 이것도 다 가치가 자꾸 변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네. 이런 게 기업에서 만들었을 때 사야 돼? 투자해야 돼? 아니면 네. 이거 뭐야 이거? 뭐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비트코인만 특히 초보자일수록 비트코인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너무 궁금하면 한 이더리움까지. 이더리움. 예, 괜찮을 것 12, 같고요. 5위, 12도 아니라 네.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 네, 그리고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보유를 하게 되면 이제 좀 이제 궁금하고 관심이 그렇죠. 많이 관심이 가니까 가죠. 그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산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외에 다른 자산을 뭐 손을 대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물론 대기업의 그 이름이나 브랜드에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 아니, 페이스북이 한대면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게 우리 이 머릿속에 있기는 한데 꼭 이런 어떤 큰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꼭 성공하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어떤 대기업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대중들이 받아들임으로써 이렇게 커진 건데 커질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없었기 때문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산은 좀 중립적인 자산이다. 누구한테 속해 있지 않고 어떤 일정 중개인들한테 컨트롤되지 않고 좌지우지되지 않고 중립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는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완전히 중립적인 그런 자산을 먼저 시작을 하고, 이런 어떤 큰 기업이 이렇게 컨트롤하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좀 나중에 지식 수준이 좀 높아진 다음에 그때 들어가줘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거래소에는 수백 개의 그 코인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지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처음 들어보면서 투자하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상장되면 이제 그게 거래하고, 네. 투자할 때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이 좀 쌓였어요. 하신 네. 분이라 하더라도 네.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외에 어떤 잘 들어보지 못한 뭐 국내 코인이 됐든 해외 코인이 됐든 투자한다고 할 때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까? 기준이 뭘 가지고 애매한 거예요. 네. 우리 보통 차트 가지고 보잖아요. 그 투자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기존 자산하고 이 가상 자산하고 차이점을 조금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이제 전통 자산군이라고 하면은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자산들의 그럼 그 밸류 드라이버가 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이런 자산이 존재하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GDP 성장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라면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뭐 산업이 성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그 산업 안에서도 그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늘린다든지 해서 아주 잘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배당을 또 이제 줄 테니까 주주들한테 배당을 잘 주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회사의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이 사실 그 회사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자의 그 금리의 움직임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기존 자산의 밸류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은 이제 일종의 네트워크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면은 뭐 기술 분야에서는 일종의 뭐 통신망 같은 거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 그 네트워크의 가치라는 거는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면 늘수록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뭐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메트칼프의 법칙이라는 그런 법칙에 의해서 사실 실리콘밸리에서는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그 가치 측정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인터넷 치면은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네트워크 성장률을 이제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고 이제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늘리게 하는 그런 드라이버들이 뭔지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규제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련 기술의 혁신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그 사회의 이해도나 뭐 교육 수준이나 뭐 이런 것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드라이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지금 아까 하신 질문을 다시 답하자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일단 사용자가 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거에 따라서 그 가치는 더 부각이 될 수 있다. 그쵸. 그런 차원에서 비트코인은 네. 계속 더 오를 거라고 보세요? 왜냐면 많이 알려지긴 했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네,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차트를 보면은 다시 한번 잠깐 갈게요. 예, 여기서 이제 지갑수 기준으로 지금 가상자산의 그 사용자 수의 추이를 제가 이제 2016년부터 보여준 건데 이 오렌지 색깔 라인을 보면은 네. 이제 쭉 오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 3억 명 정도 가상자산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추이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 된다면은 사실 작년만 해도 벌써 3배가 늘었거든요. 작년 2021년 1월 달에 이제 지갑 수가 1억 명 정도였는데 12월에는 3억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배가 늘었고 이 추세가 계속 된다면은 지금 3억이 한 10억 되는 것도 한 1, 2년 사이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안에는 이제 물론 비트코인도 포함이 돼 있는 거니까 사용자가 비트코인도 확실하게 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저의 말을 믿을 필요가 없이 이 블록체인의 특징상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면은 지갑수를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직접 확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상장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 기업이 그래도 그 증권사에 의해서 한번 검증을 받은 그래서 좀 믿을만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다. 이것도 그렇게 신뢰해 줄만한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 통제 혹은 그 검증 과정 이런 네. 게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되나요? 네, 이 지금 4대 거래소 같은 경우 전부 다 그 가상자산 그 상장 정책에 대해서 이제 웹사이트 가면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 상장 저희는 이제 거래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래 지원 프로세스를 해외에 있는 유명 거래소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래서 꽤 정교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내부 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 위원회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그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이 2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평가를 하는 항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용자 수 증가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실제로 이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그 개발자들이나 사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뭐 이런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물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얼리 스테이지 인베스트먼트다 보니까 전부 다 아주 수치화할 수 있는 수치화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 저희 코빗에서는 사실 오랫동안 굉장히 보수적으로 상장 정책을 해왔고 그러한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아마 한번 거래소에 와가지고 좀 아시는 분들은 상장되어 있는 자산을 보면은 뭔가 다른 거래소랑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깨알 같은 홍보하신 걸로. 4대 거래소는 다 믿을만하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분기 보고서가 됐든 반기 보고서가 됐든 사업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도 있나요? 이 코인들도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거는 없이 그냥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 홍보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 사업 보고. 덥시고 아까 농담이 너무 웃기셔가지고 잠깐. 아니, 3개월마다 네네. 분기 보고서, 네. 또 6개월마다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네네네. 이 상장되어 있는 코인 회사들도 네네.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일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알리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네. 이 상장 회사처럼 어떤 의무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상장 회사들도 사실 이제 그런 나라의 그 규제에 의해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 사항이라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은 어떤 나라의 어떤 그런 규제가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자율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들은 되게 잘하는 아주 열심히 그렇게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어떤 데는 뭐 그냥 대충 건성건성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수록 이게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거다 보니까 또 말씀하신 이러저러한 것들 아직은 내부 규제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봐서는 역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우량주에 투자하는 게 그것만 가지고도 리스크 있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 하면은 그래도 내가 암호화폐 투자하는 이유가 뭔데? 이거 결국 변동성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 소위 우리 주식 세계에서는 잡주라고 하잖아요. 네. 동전주. 네. 이런 데 가야 막 변동성이 하루에도 막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이게 나니까 네. 코인에서 그래서 내 인생 역전 이런 생각하면서 사실 코로나 이후에 20대들이 많이 뛰어들었다. 30대 초반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성과는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지금 답이 나왔는데 그렇게 뭐 잡코인 이런 저희는 이제 잡주 대신 잡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변동성이 큰 거를 뭔가 일확천금을 노려서 그런 게 이런 잡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그런 프로젝트들은 처음부터 어떤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시작된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그렇고 이게 아주 좋은 인텐션과 능력 있는 사람이 모여서 해도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잘못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초보자라면은 그 수많은 잡코인에서 위너를 픽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실리콘밸리에서 진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크립토계의 벤처 투자자들조차도 그런 거를 정확하게 선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통 포트폴리오에 여러 개를 담고 가죠. 그래서 그들조차도 한 80% 정도는 성공을 못하고 나머지 20% 정도에서 이제 큰 수익을 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0-30% 정도의 연간 수익이 나오는 이제 그런 구조인 거거든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크립토 벤처 투자들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일반인 투자자가 한두 개 찝어가지고 이거는 100배가 날 거다 이렇게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보니까 우리 주식 세계하고 좀 비슷해요. 이 지인들이 이거 호재가 있는데 이거 날아갈 거야. 이 소문, 작전, 이거 작전하고 있어. 이거에 많이 넘어가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우리 주식도 그래가지고 돈 번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동요되지 마시고. 그렇다면 이 코인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정통적인 어떤 투자 방식은 뭘까요? 이게 장기 투자, 우량주 장기 투자 이게 우리 주식세계에서 흔히 하는 얘기인데 코인에게서도 이게 먹히는 말인가요? 완전 먹힌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보유하지 말 거면은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럼 주식에서 하는 말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근데 코인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변동성 때문에 특히나 코인에 더 저는 적용이 되는
특히 이게 초기 단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단계의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이 벤처 펀드들도 우리가 보면은 스타트업 이제 주식의 벤처 펀드들도 보면은 보통 투자를 하고서 한 10년 동안 환매를 못하게 많이 묶어놓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1년, 2년 있다가 이게 퍼포먼스가 안 난다고 팔고 나가고 이러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자산군이거든요.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지 진짜 그 성장을 제대로 캡처할 수 있는 거지. 한 달, 두 달 이런 단위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진짜 요행을 바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한 주식에서의 그 투자 마인드가 코인에서도 필요하다. 네. 그렇다면 뭐 투자할 대상이 상당히 압축이 되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 뭐 네. 이런 식이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NFT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점점 커지잖아요. 네. 근데 그 열풍이 불었을 때 NFT로 샀던 분들 네. 뭐 지금 뭐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뭐 손실 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네. 어쨌든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면서 이제 그 이런 투자자들 시각에서는 새로운 거래소들, 그러니까 NFT 거래소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것이 이제 주로 우리 오프라인에서 주로 그 경매 회사들 네. 중심으로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게 암호화폐가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의 기존 거래소들의 사업 영역이 확장되면서 어차피 이거 시장이 그러니까 플랫폼 만드는 게 어렵지 거기서 거래 늘리는 거는 쉬우니까라는 의견 가지신 분도 있거든요. 네. 좀 냉정하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NFT라는 현상은 되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NFT라는 거를 통해서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가상자산이라든지 좀 생소하게 느꼈던 분들도 뭔가 좀 익숙해질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되니까 이제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면에서 이제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NFT의 가격이 오르는 거는 아니거든요. NFT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 NFT가 뭐 여러 군데 NFT라는 기술이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지금 대중매체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어떤 그 수집품이라든지 디지털 아트라든지 이런 개념의 NFT들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일종의 팬덤이 형성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팬덤이 늘어나고 그 NFT가 상징하는 어떤 컬처, 문화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참여할수록 이제 그 가치가 오르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미술품 그냥 전통적인 미술품만 봐도 전 세계적으로 미술 작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은 실제로 투자 가치가 있는 미술품은 극히 일부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NFT라고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은 실제로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은 진짜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NFT라는 알파벳 세 글자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불나방처럼 사는 그런 행위는 좀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버블이 많이 끼어 있을 수 있다. 네, 잘못 맞습니다. 사거나.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더 궁금한 거는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NFT에 대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새롭게 거래소를 막 개설하고 오픈하는 서울 옥션이라든가 네. 막 이런 기업들이 막 부각이 됐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한쪽에서 드는 질문은 뭐냐면 과연 이런 NFT라는 이런 이슈로만 해가지고 엄청난 어떤 거래소 확장이 되겠느냐라는 의견. 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거래소들이 자연스럽게 NFT 영역을 넓히면서 이쪽이 확 시장을 잡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 네. 이게 좀 충돌했었거든요. 네. 좀 객관적으로 물론 네네. 거래소 편 드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뭐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억션 하우스로 이제 글로벌리 유명한 데 보면은 뭐 소덥이나 그렇죠. 뭐 크리스티나 이런 데도 보면은 NFT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오프라인 상에서. 그러니까 이 NFT라는 NFT 거래 서비스라는 거는 뭐 아무나 어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엣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뛰어들 수 있는 분야니까 뭐 누가 이거 승자가 될 거냐? 그거는 뭐 저는 답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래서 여러 사업체들이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진짜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구현한 업체가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살아남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죠. 상당히 그 모범적인 답안. 자,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네. 코빗. 그러니까 아마 코빗이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4대 거래소도 다 비슷할 거라고 보고 혹은 네. 글로벌리 그런 대형 네. 시장에서 어느 정도 네. 장악을 한 그 거래소들은 다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NFT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NFT 시장, 거래 시장. 네. 그러니까 거래 시장은 이제 일단 발행 시장이 많이 증가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뭐 기업들이나 여러 사업체들이 다 NFT 발행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발행 시장은 굉장히 팽창할 걸로 보고 이제 발행 시장들은 이제 유통 시장 있잖아요. 그렇죠. 거래 시장. 유통, 거래 시장. 그래서 그거를 산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건데 일단 발행 시장이 크면은 사실 거래 시장도 유통 시장도 이제 늘어나는 게 이제 순리일 텐데 단지 이제 발행 가격이 막 너무 높게 측정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재판매 시장에서는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되고 이러면은 좀 활동이 좀 위축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우려는 있지만은 만약에 적절한 레벨에서 발행 시장이 잘 형성이 된다면은 거래 시장도 잘 활성화가 되고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 저항감이 별로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NFT도 되게 관심 많이 갖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뭐 한국에서 NFT 거래 시장은 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데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여기에 대한 비전을 크게 보고 그 준비를 하고 있나요? 거래소, 뭐, 거래 그 활성화를 위한? 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소도비를 예를 들면 소도비에서 이렇게 판매된 거 그리고 그 관련된 정보들이 이게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NFT가 이제 같이 판매하는 순간 옮겨지고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네. 서버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거래소에서 샀으면 여기서밖에 또 팔 수가 없고 또 새로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과연 이 모든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냥 네. 인터넷상으로 누구나 네. 어디에서 사건 어디에서 팔았건 네. 다시 사고 팔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퀘션을 갖고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정 제대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소 안에 가둬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많이들 이제 개인 지갑을 사용을 해서 이제 개인 지갑에 보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제 진정한 NFT의 가치를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고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그런 디지털 자산은 사실 전혀 혁신적인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사실 이전에도 있었던 거고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일 뿐이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정책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다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나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제가 소도비 경영자라면은 우리 쪽에서 사고 팔고 거래했던 것에 대한 가격 관리, 네. 고객 관리 이런 측면에서 이게 네. 자꾸 폐쇄적으로 갈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이건 근데 좀 고급품의 경우이고 일반적인 것들은 또 그러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참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라. 네. 네. 그러니까 NFT 시장이 진정으로 성장을 하려면은 이게 다 오픈된 시스템이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자유롭게 참가를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성장을 하는 거지 폐쇄적으로 이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고 어떤 그 안에서만 사람들이 거래를 하게끔 하면은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그 해외 그 투자 전문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진정한 NFT의 승자는 거래소, 그래서 거래소 주식을 사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지금 그 상장되어 있는 게 뭐죠? 미국에 갑자기 코인베이스요? 네, 코인베이스를 네. 사야 된다 이렇게 저가일 때 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네. 네, 그게 생각이 나서 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네, 네.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의 가장 큰 의견 중에 하나,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거 모든 해킹되는 거 아니야? 블록체인 기술도?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 그 질문 참 재밌는데요. 아, 그래요? 네, 여러 번 봤는데. 저도 이게 모르니까 네. 무식하니까 이 질문을 자꾸 하게 돼요. 아니,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양자 컴퓨터가 이 비트코인에게 악재가 되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의 기술이 악의 손에만 들어가고 보통 착한 사람들은 절대 접근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 거가 하나 있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게 이제 현실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혹시 하나 그런 일이 벌어졌다 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 시스템 모든 게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들려고 그럴 때 은행 창구에 가가지고 그 은행원 아가씨한테 양자 컴퓨터가 생기면은 제 적금 어떻게 되나 요즘은 절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 해킹 당할 거 염려하지는 않죠. 예, 예. 그런데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면 이걸 꼭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네. 예. 그 왜 그러냐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신생 자산군이고 잘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르다 보니까 다른 자산군에도 분명히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거는 안 묻는 질문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답변을 드리면은 그 악의 손에 이게 들어갈 확률 이게 그거 자체도 좀 비현실적이고 이게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거에 대한 해법은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만약에 기술이 지금 상태로 멈춰 있고 그렇다 만약에 이 양자 컴퓨터가 악의 손에만 들어간다면 분명히 취약해요. 그렇지만은 그때까지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그 사이에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공동 개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분명히 비트코인에 갖춰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뭐 일단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가 돈이 날려지는 상황에 네. 대해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네. 각 주체들이.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코빗 리서치 센터 피터장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제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질문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어쨌든 기존에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 뭐 돈을 잃으신 분도 많겠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니까 승리하신 분보다는 잃으신 분들 혹은 이제 새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투자의 원칙 좀 돈을 잃지 않고 딸수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네. 법 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오늘 대화하면서 좀 언급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일단 처음 초보자 분이시라면은 비트코인만 할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은 액수로 시작할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은 기존 자산,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거에 비해서 변동성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액수만 해서 근데 작은 액수가 얼마냐? 그건 사람들에 따라 다 다른데 그렇죠. 매일같이 가격을 체크해야 되는 거면 벌써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걸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들 각자 판단을 해서 적절한 규모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것. 네. 왜냐면은 이게 또 오를 때는 살벌하게 오를 때면은 예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그 생방송 하시는 분들 보니까 5억 날렸어요 이런 분들 그쵸, 많은데 예. 순간적으로 예.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안 하고 있다가도 오를 때는 막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되게 똑똑한 것 같고 나는 절대 안 망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생기면서 그다음부터 막 레버리지를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확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레버리지를 쓰지 말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단 이런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관심이 가게 되니까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마이 페이스로 누가 뭐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모르지 하고서 막 너무 이렇게 서두르거나 이러지 말고 그렇지. 저거 괜찮대 전문가가 그래서 네. 그냥 바로 사는 거. 네,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 주위에 연연하지 말고 자기 페이스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천천히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이해도를 높이면은 그러면은 높은 변동성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 보유가 가능해지고 성공한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공부를 하자 얘기하셨는데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업의 뭐 서비스나 상품, 매출액, 뭐 재무제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뭐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암호화폐,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죠?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여러 가지 정보가 이제 인터넷상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이제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한 곳에 잘 요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찾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조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빗 리서치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이렇게 리서치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빗 웹사이트에 오시면은 네, 자유롭게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이게 좀 기관 투자자들용 리서치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코빗 거래소 치면은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더 이제 캐주얼하게 이제 전문가 아닌 분들한테도 소화하기 쉬운 그런 내용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빗에서도 다루고 있는 네. 그러한 내용.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시장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상황 분석 이런 거가 주 공부라고 봐야겠네요.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저희 리서치는 이제 이 자산의 본질을 본질의 이해를 돕는 그런 설명 같은 이제 그런 가상자산 개론이라고 해야 되나? 예, 약간 그런 식의 리서치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가 됐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안 상태에서 벌어야 그게 또 오래 가지고 우리 주식과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이제까지 함께 좋은 인사이트 해주신 피터정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